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 당신이 방금 막 수백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거대한 금융그룹의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와,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그쵸. 보통이라면 이렇게 취임하면 막 화려한 취임식을 열고 임직원들 박수 받으면서 멋진 연설을 해야 맞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제일 바쁜 날일 텐데요. 어? 그런데 우리금융의 임종용 회장은 연임이 확정된 직후에 이 당연한 취임식을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채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본점 영업부라던가 아니면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 같은 것 아닐까요? 바로 텔레픽스라는 우주 AI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아, 텔레픽스요? 우주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업이죠. 네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취임식도 버려두고 우주 AI 기술을 보러 갔다는 것. 이게 진짜 지금 금융권이 직면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은행원이 우주를 들여다본다. 이게 겉보기엔 되게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그니까요. 은행이랑 우주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 대출하고 리스크 모델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특정 공장의 물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항구에 컨테이너가 막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걸 AI로 실시간 분석하는 거예요. 아, 위성으로 공장을 지켜본다고요? 네,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종이로 나오기도 전에 여기는 장사가 잘 되니까 대출을 늘려도 되겠다, 혹은 줄여야겠다, 이걸 미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와,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이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맥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 2026년 3월 24일자 금융 리포트의 핵심 키워드인 AX, 즉 AI 전환의 해답이 있습니다. AI 전환이요? 네. 은행들은 이제 스스로를 그냥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AI 테크 기업으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AI는 기껏해야 막 창구 직원이 하던 숫자 계산을 빨리 해주거나 챗봇으로 잔액 알려주는 그런 고급 계산기 정도였잖아요. 그쵸? 수동적인 도구였죠. 그런데 지금 리포트 자료에 나타난 AI는 은행의 뇌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러니까 거의 수석 부사장급으로 승진한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사례 보니까 에이전틱 AI를 도입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신원근 대표가 이거 바탕으로 사면임까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인 AI와 이 에이전틱 AI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존의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대답을 해주는 아주 훌륭하지만 수동적인 조수거든요. 네네, 제가 뭘 물어봐야만 답을 하죠. 반면에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자율 대리인입니다. 자율적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마케팅 예산 대비 전환율을 극대화해, 이렇게 목표만 딱 던져주면 끝입니다. AI가 스스로 막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겟 그룹을 나누고 개인화된 혜택을 설계해요. 와, 사람이 기획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FC 알림까지 보내고 그 결과를 다시 자기가 학습해서 전략을 실시간으로 수정합니다. 해본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자율성이 카카오페이 흑자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된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신한은행 사례도 엄청납니다. 신한은행은 어떤데요? 해외 법인에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딱 도입했는데 고객 성향을 막 세분화하고 맞춤형 추천 엔진을 돌려가지고 순이익을 무려 58억 7천만 원 이내 끌어올렸어요. 세상에 58억을요? 그냥 AI 도입 하나만으로요? 네, 시스템 하나 바꿨는데 이익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K뱅크의 데이터입니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무려 33.7%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엄청난 수치죠, 사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내어준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연체율 폭발해서 파산할 수도 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연봉은 얼마냐, 이런 서류 중심 평가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쵸. 중저신용자분들은 그런 서류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K뱅크는 AI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엄청나게 긁어 모읍니다. 통신비 납부 이력,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특정 앱을 사용할 때 화면을 스크롤하는 속도나 패턴 같은 것들까지 봐요. 네. 스크롤하는 속도까지 본다고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네, 그런 수만 가지의 미세한 변수들을 조합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AI의 해상도로 확 밝혀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수만 가지 데이터를 AI가 자기 알아서 분석해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만약 청취자님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은행원한테 가서 왜 거절됐나요? 라고 물었는데 은행원이 글쎄요, AI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AI의 알고리즘이라서요. 이렇게 답한다면 과연 누가 그 은행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지점이 바로 현재 금융권의 가장 큰 두통거리이자 투자가 제일 많이 몰리는 1순위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 이미 은행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군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설명 가능한 AI, 즉 XAI라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예측력이 막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오는 AI 모델이라도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금융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모델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느냐를 넘어서 그 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증명하는 AI 거버넌스 표준화 기술이 기업의 다음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것보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투명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설명할 수 없으면 신뢰가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투명성을 논하기 전에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AI로 인해서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고도화되었다면 당연히 해커들이나 사기꾼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쵸, 범죄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똑같은 AI 무기를 손에 쥐었죠. 최근 피싱이나 해킹 상황은 어떤가요? 무려 2,760건이 접수됐습니다. 2,760건이요? 진짜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범죄들이 예전처럼 그냥 무작위로 문자를 막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고 건수의 96%가 전쟁 수혜주를 미끼로 삼았습니다. 전쟁 수혜주요? 그 미국과 이란의 중동 사태 같은 그런 국제적인 위기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연일 막 전쟁 공포나 유가 폭등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잖아요. 바로 그 심리적 취약점을 AI가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겁니다. 와, 사람의 공포를 이용하네요. 네, 뭐 중동 사태 긴급 분석, 유가 급등 수혜주 VIP 정보, 약간 이런 식으로 문구와 맥락을 고도로 최적화해서 문자를 보내요.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유도하는 거죠.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교묘한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예전에는 막 엄마 나 폰 고장났어, 톡 줘 이런 좀 어색한 맞춤법 문자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거시경세 트렌드까지 엮어서 사기를 치는군요. 네, 진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무슨 안심문자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필터링이 안 되나요? 리포트에 인용된 박춘식 교수의 분석을 보면 그 단순 차단 방식은 한계가 아주 명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차단이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범죄자들의 AI는 방어 시스템이 어떤 단어를 걸러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장의 구조나 발신지를 돌연변이처럼 변형시킵니다. 아, 안심문자 같은 건 마치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찬 거라는데 그냥 일회용 마스크 하나 쓰고 버티려는 것과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정된 방패로는 스스로 진화하는 창을 막을 수 없는 일종의 속도의 역설에 빠진 상황인 거죠. 범죄자들의 수법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진화하면 우리도 실시간으로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AI 기반의 면역 체계 같은 걸 갖춰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방패를 아예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실시간 면역 체계입니다. 농협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비대면 채널인 AISTM이나 디지털 데스크 같은 기기에 단순히 막 비밀번호 누르는 걸 넘어서 생체 인증과 행동 분석 AI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행동 분석 AI라면 제가 은행 ATM을 조작할 때 제 행동을 기계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고객이 터치 스크린을 누르는 압력, 머뭇거리는 시간,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는지, 심지어 누군가랑 전화를 하면서 화면을 막 조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AI 카메라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와, 기계가 제 눈빛이랑 손떨림까지 읽어낸다고요? 네, 만약에 고객이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서 막 겁에 질린 채로 억지로 송금하고 있는 패턴이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스스로 거래를 늦추거나 아예 정지시켜버립니다. 세상에, 기계가 저를 사기꾼한테서 구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이버상의 악성 코드 탐지하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이상행동 탐지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이게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솔직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분들은 은행 업무 자체를 아예 못 보게 되는 그런 소외 현상이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금융사들이 다 AI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챗봇과 실시간 탐지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금융안심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찾아가는 지원이요? 네, 디지털 조작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 측의 패턴이 딱 감지되면 시스템이 먼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경로로 안내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해주는 식입니다. 이런 한국의 고도화된 AI 보안 시스템이 아주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한국과 베트남 파트너십을 통해 이 AI 보안 기술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와, 방어가 곧 최고의 상품이 된 셈이네요. 네, 리포트 전망을 보면 향후 보안 투자가 연평균 15%나 성장할 거고요. 이런 AI 기반 위협 탐지나 자동 대응 솔루션이 전체 보안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스템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걸 운영하는 은행 내부 직원이나 관리자가 흔들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금융사고는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도 내부 통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죠. 네. 리포트에 최근 보안 시스템 강화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로 언급된 특정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특검 및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사건이군요.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나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지지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어떠한 편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제공된 자료에 이 사건이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의 촉매제로 언급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금융권의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만 봐야 합니다. 금융사 이사회 관점에서는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든 그냥 일반 기업인이든 특정 VIP의 지시나 개입으로 거액의 현금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될 뻔했다. 이 가능성 자체가 엄청난 시스템적 적색 경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개입된 승인 프로세스는 결국 권력이나 외부 압박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신한카드나 우리금융 같은 주요 금융사 이사회들은 경영진이나 직원의 직관에 의존하던 기존의 승인 프로세스를 완전히 불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위험관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고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나 업무 승인 과정 전체에 AI 감시 및 로그 분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잠깐만요. 금융사고를 막겠다고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통신 로그나 결제 승인 과정을 AI가 24시간 내내 샅샅이 감시한다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니까 좋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지 오웰 소설에 나오는 빅브러더가 내 모니터를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억압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바로 피할 수 없는 내부 통제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금융권은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제도 같은 아주 강력한 보안 컴플라이언스하고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엄청나게 섬세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반발이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된 고위급 인사의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은행원들이 툭하면 수백억씩 횡령하는 사건들을 보세요. 인간의 자율성에 그냥 맡겨두기에는 금융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AI는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자금 흐름이 감지되면 아주 가차없이 플래그를 띄웁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를 기술적으로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만 결국 무자비할 정도로 객관적인 AI 감시자를 두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향이 된 거죠. 네, 내부 통제 실패로 은행이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원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거군요. 자, 지금까지 AI가 은행의 대출을 알아서 결정하고 해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내부 직원의 통신까지 감시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영역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한 발짝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AI는 단순히 돈을 잘 관리하는 걸 넘어서 돈의 형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화폐의 본질이 재정이 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조화 현상이요? 어떤 것들이 움직이나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강력한 강세가 미국 상장주 등 AI 인프라 테마의 상승세와 놀라울 정도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랑 빅테크 주식이 각자 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AI 생태계로 묶여서 돌아간다는 거군요. 리포트 보니까 그래서 전통 금융사들도 이 새로운 질서에 뛰어드느라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은행 보니까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파일럿을 확대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쟁글이라는 곳과 협업해서 토큰 증권, STO의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하나증권도 마찬가지로 GTT 코리아의 AI 투자 의사결정 플랫폼을 연동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토큰 증권, 그러니까 STO 같은 건 예를 들어 막 비싼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작게 조각내서 토큰으로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각 투자죠. 그런데 여기에 대체 왜 AI가 필요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표준화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100억짜리 빌딩 하나를 10,000개의 토큰으로 쪼개서 팔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10,000명의 투자자가 매 초마다 자기 폰으로 토큰을 사고 팔고 배당금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계약서 쓰고 수수료 계산하고 법적 소유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특정 조건이 딱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팍팍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한 거고요. 이 수많은 코드를 오류 없이 짜고 이 거래가 불법 자금은 아닌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그 역할을 다 AI가 하는 겁니다. 아하, AI가 없으면 애초에 거래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표준화한다는 건 하나투자증권에서 산 토큰을 나중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플랫폼에서도 마음대로 호환되게 만들어서 거대한 시장을 열겠다는 뜻이고요. 되지 않으면 디지털 화폐고 토큰 증권이고 아예 성립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판을 깔기 위해서 자본이 움직이는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의 AI 칩 수요 감당하려고 무려 15조 원을 투자한다면서요. 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칩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가 필요하겠죠? 빙고! 그 칩을 수만 개 꽂아서 돌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정말 물 먹듯이 빨아들입니다. 맞아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포트에 나타난 자금 흐름을 보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나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요 예측 사업 같은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본이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 금융위원회가 강원도랑 수도권을 연결해서 지역재 투자하고 AI 데이터 센터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 이 새로운 디지털 영토의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였군요. 네, 다 거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이네요. 그렇다면 정책을 만드는 국제기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요. 당연하죠. 국제결제은행, 즉 BIS에서 12년 차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신현송 총괄의 헬보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BIS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전 세계 금융의 룰을 정하는 곳이죠. 네, 아주 보수적인 곳인데 여기서 지금 AI가 물가 변동성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국제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있어요. 수천 개 AI 봇들이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한 번에 자산을 던져버리면 순식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통적인 내 예금 통장도 있고 한은이 만든다는 디지털 화폐도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에 빌딩을 조각낸 토큰 증권까지 진짜 마구 뒤섞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청취자님은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화폐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어떤 플랫폼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 그 정답은 바로 규제 샌드박스와 국제표준 연계에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요. 리포트에 보면 ISO 2022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또 어려운 말이네요. 이건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글로벌 공용어,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기발한 토큰 증권 플랫폼을 만들었어도 이 ISO 2022라는 언어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AI를 활용해서 자금 세짝 방지 솔루션을 완벽하게 내재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결국 진짜 승패는 보안과 규제 요건을 AI로 얼마나 뒤에서 티 안 나게 잘 처리해 주느냐에 달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규제를 지켜주는 플랫폼만이 살아남아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정말 방대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대출을 판단하는 우주 AI부터 제화면 스크롤 속도를 재는 에이전틱 AI, 내부 통제를 위한 무자비한 AI 감시, 그리고 토큰 증권과 거시경제까지요. 이 모든 변화가 왜 청취자님의 삶과 직결되는지 아시나요? 리포트 전망에 따르면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불과 길어야 2년 안에 금융권의 AI 도입률이 현재 30%에서 70% 이상으로 말 그대로 폭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농협, KB, 우리은행 등이 은행권의 주 4.9일째 공백을 전부 AI 디지털 데스크랑 무인 ATM으로 메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금융 경험이 완전히 비대면과 AI로 대체되는 그 정중앙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후 청취자님이 스스로 한번 조용히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우리의 대출 한도를 AI가 정하고 투자할 포트폴리오를 AI가 짜줍니다. 심지어 그 투자의 대상인 자산의 거시적인 흐름마저 막 수천 개의 AI가 경쟁하면서 만들어냅니다. 만약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이 AI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금융시장 전체를 완전히 주도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역할에 대해 묻게 되겠죠. 맞습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땀 흘리고 고민하고 직관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 자본주의 속 인간의 역할은 과연 어디에 남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자본주의의 주체로 당당히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알아서 매끄럽게 운전하는 금융열차에 그저 앉아만 있는 승객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꼭 필요해지는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님과 함께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낯설지만 아주 흥미로운 지식들이 당신의 일상에 훌륭한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